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죠? 예. 복수 정답이 하나 있어요. 25번에요. 25번에 2번하고 4번. 대부분 다 맞추셨을 문제예요. 쉬운 문제인데 2번하고 4번. 예. 자, 1번부터 보죠. 예. 다음 중 법률행위 효력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그렇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한 경우에 무효고, 같은 취지의 판례로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소송 대리하고 금품을 받기로 했다면 역시 무효고요. 1번 판례는 비교되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 있었냐면 일회적인 경우 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하게 일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닙니다. 근데 일회적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2번 보시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인 채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매한 행위는 유효하다. 이건 무효 규정이 아니죠. 3번.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되어 그 건물의 이전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그렇죠. 이건 왜 유효한 거예요? 중요한 말은 뭐예요? 체결 후죠. 이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유효하고.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행한 직접 거래 행위는 무효이다. 4번은 틀렸죠. 4번은 이제 최근 판례였고,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이 거래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고요. 답은 4번이고. 5번. 법률행위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번. 5번은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동기의 불법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일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니까 원칙은 동기가 불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유효한 게 원칙이죠. 근데 언제 무효가 됐냐면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가 되죠. 동기의 불법까지 같이 봐두시고요. 2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당사자의 특약으로 사실인 관습을 배제할 수 있다. 1번. 정답이죠. 1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해석의 기준에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 임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목적이라는 게 바로 당사자의 의사, 약정 같은 거죠. 그럼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사실인 관습과 비교할 때 어느 게 우선하냐면 목적, 특약이 우선하는 거죠. 아니 순서가 목사, 임신. 목사, 임신만 외우시고 문제는 틀리게 그러면 목적이라는 게 당사자의 의사, 약정 이런 거잖아요. 그럼 사실인 관습이랑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당연히 당사자의 약정, 의사가 우선한다는 거죠. 1번은 그 얘기고. 답은 1번이고요. 2번, 착오는 법률행위 해석에 우선한다. 반대죠.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이런 명제가 있고요. 그 착오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당사자의 의사를 일단 확정 지어야 됩니다. 의사를 확정 지으려면 뭐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먼저 해요. 해석을 해서 확정 지은 다음에 착오 여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우선한다라고 한 거고. 2번은 틀렸고. 3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이 게재된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3번은 중요한 판례였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불법, 강박이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사기 강박이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 한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3번도 틀렸고. 4번.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성립할 수?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가 불능이면 불성립이에요? 무효예요?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우리 맨날 봤잖아요. 하늘의 별 따주기 계약. 무효라고 했죠. 그럼 무효라는 얘기는 일단 뭐가 된 거예요? 성립은 된 거죠. 성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4번 틀렸고. 4번 이해되셨어요? 예. 성립은 뭐만 있으면 성립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해요. 그리고 이제 유효하려면 확과 적사를 갖춰야 되는 거죠. 5번.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부담케 한 행위는 무효이다. 5번도 역시 틀렸죠. 우리 위험부담할 때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니까 일방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할 수 있고요. 3번. 다음 중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중 자연적 해석 방법이 적용된 것은 1번.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액을 합의하고 청구 포기각서를 교부한 후라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한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해석의 방법 중에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죠. 보충적 해석. 당사자 합의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해석이고요. 그다음 2번. 갑과 을은 계약서에 목적물을 B로 표시하였지만 당사자들이 A를 목적물로 합의하였다면 매매 목적물은 A다. 자연적 해석. 이게 오표시 무효였죠. 이건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당사자 의사 합의가 중요한 거고 표시가 잘못된 것은 의미가 없죠. 오표시 무효라고 했고 3번. 문면에 협조를 최대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법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협조하겠다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게 무슨 해석이겠어요, 그러면? 규범적이죠.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거고. 4번. 임차인이 모든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 모든 화재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4번. 규범적 해석이죠. 모든 화재 사건. 모든 화재라는 건 문자 그대로 불가항력에 의한 것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해석이고요. 5번. 채권자가 더 받을 금액이 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의 의사가 없었지만 일단 총완결이라는 문헌을 부기하였다면 더 받을 금원을 면제한 것이라고 본다. 소위 이제 총완결 사건이죠. 무슨 해석이었냐면 규범적. 문자 그대로 총완결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거고 나머지는 탕감해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답은 2번이었고 4번. 통정호의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데요. 답은 뭐예요? 수익자죠. 4번은 늘 나왔던 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또 대표적으로 제3자가 아닌 사람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본인과 대리인 관계.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는 제3자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죠. 근데 1번에 보면 1번에 뭐 있다고 했냐면 채권을 가압류했죠.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2번 뭘 했어요? 가등기했다. 3번도 채권을 가압류했다. 4번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런 것들은 다 새로운 이해관계니까 제3자 해당되고요. 지금 보시는 수익자는 제3자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비교했던 건 이건 통정호의 표시고 해제 있었죠. 해제에서의 제3자는 얘보다 훨씬 더 엄격하죠. 그러니까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고 만약에 해제에서 제3자인지를 물었는데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러면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훨씬 범위가 좁다라는 점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 착오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였죠. 이게 인정이 되고 어떤 실익이 있다고 했냐면 손해배상.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했는데 얘가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거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가 된 거니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을은 왜 이런 계약을 했냐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갑에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더라면 을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먼저 해제를 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걸 인정해 줌으로써 어떤 실익이 생기냐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 줄여서 말하면 뭐야? 해제된 법률행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판례죠. 그 얘기고 여러 차례 출제가 됐었고요.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중요 부분이 아닌 게 시가나 면적. 물론 앞에 현저하다. 현저한 시가 착오라고 하면 중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저하다는 말이 없으면 시가나 면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3번. 미필적인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현재 사실에 대해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장래 사실도 가능한 건지 그걸 묻는 거죠. 우리 판례는 현재 착오에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미필적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것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4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 동기의 표시 유무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동기의 착오가 나왔죠? 중요한 말은 뭐예요? 유발된 거죠. 원래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고 뭐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죠. 예.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유발되었다는 말이 나오면 표시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합의는 요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렇죠. 중과실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가능할 경우가 있었죠. 어떤 말이 나오면 돼요? 이용. 그렇죠. 착오를 이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취소하려면 착오 취소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과실은 없을 것. 이게 이제 착오 취소의 요건이죠.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동기의 착오로도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동기가 표시되어서. 동기가 표시되어서 내용을 이루게 되면 그것도 내용의 착오니까 취소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중요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요? 취소를 막으려는 사람이 해야 돼요? 취소하려는 사람. 표의자가 입증해야죠. 우리가 할 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 원칙은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취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없는 게. 그럼 당연히 누가 입증해야 돼요? 취소를 하려는 사람이 중요 부분이라는 걸 입증해야 돼요. 그럼 이게 중요 부분이라는 게 입증되면 취소가 가능해지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막으려면 뭘 입증해야 돼? 중과실. 그러니까 중과실 여부와 관련돼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 바꿔서 여러 차례 출제됐죠. 중과실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OX. 중과실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를 막고 법률행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너 중과실이 있잖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하는데 그걸 이용해 먹었다. 이용했다는 말이 나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경과실이 있어요? 경과실.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경과실이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죠. 중과실만 아니면 되니까. 그럼 경과실이 있을 때 취소했다면 상대방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져야 안 져? 경과실이 있어서 취소했다. 그럼 상대방이 피해를 본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져야 안 져? 안 지는 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경과실이 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건 위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한 행위죠. 그럼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까지 잘 보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번. 의사표시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도달주의 원칙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 당사자 합의로 얼마든지 발신주의로 약정할 수 있고요. 2번. 채권 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2번 기억나세요?
예. 우리가 법률행위 공부했는데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니까 법률행위를 하면 영위에 따른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럼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했냐면 당사자의 의사. 자,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되고, 근데 이제 비교되었던 건 준법률행위가 있었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라는 건 당사자 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생겨요?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게 뭐 있었냐면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해서 본인이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로 보는 이유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근거는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 있어요? 법률이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원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닌데, 이때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죠.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는 각종 뭐가 있었냐면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최고나 통지 이런 것들은 의사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법 규정 본 것처럼 법률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얘네들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준법률행위죠. 근데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표시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최고나 통지도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모두 적용된다. 도달주의가 적용되고요. 또 모두 적용된다고 했죠. 대리. 그렇죠? 대리라는 건 뭘 대리하는 거예요? 대리는 뭘 대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을 대리하는 건데 법률 행위,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면 대리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도 원래 준법률행위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거지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기 때문에 얘네들도 대리를 통해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같이 봐두시고. 그래서 2번은 그 얘기고요.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냐면 도달하면. 그럼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달되면 이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이고요. 4번. 채권 양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하였어도 도달로 인정한다. 4번은 중요한 말이 뭐예요? 바로 회수죠. 도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도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면 도달이야. 그러니까 요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지 가능 상태면 도달인 거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상대방이 반드시 현실 수령을 할 필요는 없어요. 동거 가족이 받아도 도달인 거죠.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이 아니에요. 중요한 판례죠. 수령 거절도 도달이고. 그럼 지금 원칙은 한 집에 같이 있는 가정부가 수령했다면 원칙은 도달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게 도달로 안 되는 이유는 뭐가 나오냐면 그 보낸 사람이 바로 회수했다는 거죠. 그럼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답은 4번이고요. 5번.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했다. 수령 거절이죠. 역시 도달로 인정된다라는 게 판례고. 7번. 갑에 대리인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을이 병과 계약 체결 시에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을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번. 착오 취소는 인정하지 않죠. 이거 지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현명. 그러니까 지금 대리가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의뢰하는 사람이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현명이에요. 현명. 물론 이때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인임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을이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그럼 자기 이름만 적으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예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죠. 근데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작성해 준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본인의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했다면 이건 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다. 현명에는 방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꼴랑 자기 이름만 적었어요. 그럼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대리인 행위고, 그러면 이 경우에 병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갑도는 을이에요? 을이에요? 을에게밖에 물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 현명하지 않아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죠? 뭐야? 상대방이, 그렇죠. 얘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가죠. 그러면 상대방이 얘가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갑 또는 을에게 물어요? 갑에게 묻는 거예요? 갑에. 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근데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없는 한 이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예요. 대리인의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합니까? 간주합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14회 때 뭐라고 나왔냐면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훨씬 더 강력하게 뭐 한다고요? 간주. 간주는 우리 민법이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하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지 추정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을이 현명하지 않고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야, 현명하지 않고 한 이 계약은 나의 착오니까 이거 취소하겠다. 이걸 인정해줘야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지금 이 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오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병도 을을 계약 당사자라고 과실 없이 믿은 경우에는 병은 을에 대해서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맞죠. 누구한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물으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둘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실 없이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요. 3번.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 상태에 있었는가 여부는 을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자,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법률행위, 의사표시, 하자나 흠결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누가 기준이 되는 게 원칙이었냐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런데 불공정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기준이라는 얘기죠. 4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을은 착오가 없었으나 갑이 착오를 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하려면 누가 착오였어야 돼요? 대리인이 착오였어야 되죠. 4번 틀렸고, 그래서 전부 다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많이 봤었죠. 이 을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사는데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매할 때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물을 수 있어요?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본인은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지의 상태였고요. 대리는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부지의 상태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고 대리는 모르고 샀다. 담보 책임 본인이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죠. 얘는 보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대리인이 몰랐다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물론 담보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을이에요? 갑이에요? 이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 가기 때문에 기준은 대리인이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는 갑이 묻는 거니까 책임은 물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뭘 했을 때? 얘한테 지시를 내렸다. 야, 너 병이 물건 팔고 있으니까 묻지 말고 가서 사. 그래서 뻔히 알고 시켰지만 대리는 모르고 샀다면 그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럼 결론.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한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대리인. 그런데 불공정 행위에서 달라지는 게 하나 뭐야? 궁박. 궁박은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 기준. 그렇죠? 구별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 매매계약 체결 시에 을이 병을 기망했다 하더라도 갑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병은 취소할 수 없다. 자, 누가 기망했어요? 대리인이 기망했어요. 그럼 본인과 대리인은 제3자예요? 동일시해요? 동일시하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기강박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볼 것도 없죠. 본인은 당연히 알든 모르든 상대방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답은 2번이었고 8번. 표현 대리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후의 사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1번도 중요한 문제였죠.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대리 행위시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리권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 표현 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정당한 이유의 판단 시점은 언제라고요? 대리 행위 시, 계약 시에, 계약 시. 그리고 그 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럼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을이랑 병이랑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어요. 선의 무과실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는요? 행위 시에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보니 행위 후에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만 보라고요? 이거만 보는 거지 뒤에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표현 대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 하면서 우리 기초 강의 때부터 무슨 얘기 계속했냐면 무권 대리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걸 끝까지 모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다고 책임 못 물으면 표현 대리 책임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언제만 몰랐으면 돼요? 행위 시, 계약 시에만 몰랐으면 돼요. 2번 볼게요.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대리 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후의 표현 대리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월권 대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뭐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월권 대리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없다. 이건 중요한 말. 대리권 수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수권이죠. 수권이면 어디에서만 쓰는 거냐면 임의 대리고 법정 대리에서는 적용될 수 없죠. 4번. 등기 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판례죠.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 안에 공법상 행위가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법상 행위도 될 수 있고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뭐 있었어요? 복대리.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복대리와 표현 대리 관계 물어보면 무조건 복대리는 어쩌고 저쩌고 표현 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라고 했죠. 5번.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본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의 제한이 없으니까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무효와 취소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무효죠.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권자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무효의 경우에는 이익이 있다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례에 본 게 뭐였냐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이 대금을 받았는데 그걸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줍니다. 인도도 하고. 그러면 병은 원칙적으로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는데 병이 갑의 이러한 배신행에 적극 가담을 했대요. 가담했다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근데 이 병이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목적물을 넘겨받았는데 이걸 A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어요. 얘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A가 병이 적극 가담해서 산 부동산인데 얘가 이것을 점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병이 A를 상대로 방해 제거를 청구한 거죠. 제거를 청구하자. 이 A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한 매매 무효야 라고 무효를 주장하면서 항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건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이익이 있으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또 본질적으로 이 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는 뭐가 있어야지 할까요? 소유권. 얘 소유자 아니에요. 아니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그걸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적극 가담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넌 소유자도 아니야. 이건 무효야 라고 A가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고요. 2번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소급표가 있고 3번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이건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지 소급표가 없다. 이게 뭐 가장 흔하게 나왔다고 했고 물론 예외는 있죠. 예외적으로 무효행위 추인이라도 소급표가 있는 경우는 뭐 있었냐면 무효인 신분행위나 소송행위. 무효인 신분행위나 소송행위는 무효행위 추인 시에 소급표가 인정된다라고 했고요. 답은 3번이고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취소행위의 추인의 기본 요건은 취소 원인은 모두 소멸해야 돼. 근데 이런 거랑 상관없이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죠.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5번.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제한 능력자를 위한 특칙이죠. 제한 능력자는 취소한 경우에 전부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뭐만? 현존이익. 근데 이때 선의일 때만 현존이익 반환이에요? 선악불문이요? 선악불문이죠. 그 얘기고 10번. 무효행위와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인데요. 기억.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기억 무슨 말이 되셨죠? 예. 자, 갑이 본인이고 을이 이제 무권대리인이요. 그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했다면 본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두 가지의 권한이 있었죠. 본인은 추인권과 거절권,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죠. 자, 본인이 무권대리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 법률행위는 이제 유효가 되는데 추인 시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중요하다고 했고 물론 뭐 소급표는 있지만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이건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선악불문이고 철회권은 선의자만. 그러면 이 본인은 언제까지 추인할 수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뭐 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는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추인은 보통은 이 병에게 하는 게 보통이겠지만 누구한테도 할 수 있냐면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이 병이 정한테 팔았다. 승계인, 전득자가 나오면 이 승계인에게 추인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 전부 다 상대방이 돼요. 근데 이것을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거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다고요? 상대방이 안 때부터. 그럼 얘가 아무리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어도 얘한테 추인했어도 이 상대방이 만약에 그걸 모르고 철회했다면 추인이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해요? 철회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억은 틀렸고 니은. 종중을 대표할 권한 없는 자가 종중을 대표하여 한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나중에 종중이 총회 결의에 따라 위 소송 행위를 추인하면 그 행위시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니은? 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소송행위가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나중에 그 무효인 소송행위를 뭐 했다고요? 추인했다. 그러면 소급효가 있다.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신분행위랑 무효인 소송행위는 소급효가 있다고 했죠. 그 판례가 지금 니은 판례고요. 니은은 옳은 지문이고 디귿.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직접 상대방에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디귿. 디귿이 바로 이 얘기죠.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고. 닐.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 소유자 갑이 완성 사실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적극 가담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을 명의로 경유된 등기는 갑이 그 처분 행위를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리을은 중요한 말이 뭐예요? 적극 가담한 거죠. 그러면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데 절대로 추인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반사회적 불공정 행위라고 했죠. 그럼 적극 가담했으면 반사회적 무효니까 이건 추인해도 효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옳은 지문이고. 그러니까 틀린 건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답은 1번이고. 아, 미안해서 수업을 못하겠네. 11번부터 11번. 다음 중 이래도 점수 붙어있는 거 보면 기본 점수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뭐 50점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80점 막 이렇게 맞아야지만 가능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50점 왔다 갔다 하면 남은 기간 하면 충분히 합격할 시간이 있어요. 아, 며칠 남았어요? 아니,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랬죠. 시험은 마지막 한 달 승부라 그랬어요. 마지막 한 달 승부. 이제 그때가 온 거예요. 지금부터 집중하시면.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11월, 12월 때 무슨 얘기냐면 공부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인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 이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나갈 것 같지만 여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질질 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 한두 달 싸움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초반에 엄청 공부해봐야 나중 되면 다 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노시란 얘기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페이스만 유지할 수 있게 빠져나가면 좀 채우고 이 정도 하는 거고요. 이 갭은 언제 메우는 거냐면 시험 막판 한 달에 메우는 거예요. 막판 한 달은 좀 무리하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한 달은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때려보서 시험 볼 때는 이걸 딱 넘긴 상태에서 시험 보고
나오면 쫙 빠지는 거죠. 네. 어차피 시험 공부라는 건 시험장의 지식의 절반은 반납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오면 다시 좀 지나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기간이 길었다고 해서 합격률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몇 번 봐도 처음에는 처음 하시는 분보다는 유리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 정도는 메꿔줘야 돼요. 마지막 한 달이에요. 마지막 한 달은 독해야지 합격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고시가에서 어떤 격언이 있었냐면 시험의 합격수는 인간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성이 나빠야지 시험에 빨리 합격한다는 거죠. 제가 인간성이 겁나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험 한 달 정도 남았는데도 주변에 관심 가지고 주변 사람 배려해서 뭐 옆에 분이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왜 그러니? 차 한잔 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마지막 한 달은 얘기하셔야 돼요. 한 달은 내버려 둬라. 한 달은 내 미안한데 꼭 할 일이 있으니까 한 달 후에 보자.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은 평소에 1, 2월 달 따지면 두세 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지막 한 달이에요. 마지막 한 달은 때려 부어야 돼요. 그럼 충분히 합격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90점 이상 받고 이렇게 뭐 상대평가 아니잖아요. 상대평가면 마지막 한 달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장담 못하는 건데 우리는 어차피 절대평가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점수만 넘기면 합격하는 거예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충분히. 며칠 남았다고요? 충분히. 시간은 충분합니다. 마음이 안 따라가서 그렇지. 11번 볼게요. 11번. 소구표가 없는 것들. 기억. 1번에 보면 기한도래 효력. 소구표가 없죠. 공유물 분할. 소구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은 소구표가 있지만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 소구표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소구표 있죠. 이거죠. 추인하면 언제부터냐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시효취득 있죠. 등기하면 등기시부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자가 되고요. 3번 조건 성취의 효력 소급표 없죠. 근데 1번의 기한도래 효력과 항상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조건 성취는 소급표가 없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기한은 절대 안 되고 상속재산의 분할 얘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4번 시효취득이랑 계약의 취소 둘 다 소급표가 있죠. 둘 다 있는 거예요. 5번 계약의 해제 소급표 있죠.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 좀 전까지 봤던 게 이거예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10번에서 계속 봤잖아요. 자, 다시.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그건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확정적 무효였던 것이 이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우리 맨날 들었던 예가 가장매매하면 무효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가장매매인 거 알고 진짜 사고 싶어서 두 사람이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가장매매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행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12번 보시죠. 조건기한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채무자죠.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자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추정. 본다라고 하면 틀려요. 간주규정 아닙니다. 추정규정.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2번.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2번 틀렸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아요.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 못 붙이는데 상대방에게 유리하게만 한 건 붙일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채무면제나 유증 또는 뭐 상대방이 동의했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죠.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유리한 단독행위. 3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 3번. 뭐가 틀렸어요?
소급이 틀렸죠? 조건이잖아요. 조건은 성취되면 소급효가 없다. 우리 1회차 때도 이 질문 유사하게 나왔던 거예요. 조건의 성취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틀렸죠. 원래 조건은 소급효가 없지만 뭐 했대요? 합의했다면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고 항상 비교했던 건 기한이었어요. 기한은 합의를 해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5번. 법률행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자, 13번 보시죠. 일물일권주의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하나의 물건 외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양립이 가능하다면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권과 전세권이라는 물건 두 개가 나오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전세권이 설정되는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2번. 물권은 물건이나 일정한 권리를 대상으로 성립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이제 물건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물권이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가 공부했던 거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은 토지나 건물뿐만 아니라 뭘 대상으로 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는 안 되고요? 지역권. 지역권을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고 3번. 일동의 건물의 일부가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3번 틀렸죠. 예외적으로 원래는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되지만 구분 건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3번이 답이고 4번. 파종 후 수개월 만에 수확할 수 있는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에 속한다. 누구 거라고 했냐면 경작자. 이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요. 5번. 수목은 독립하여 물권의 객체로 되지 못함이 원칙이나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갑이 소유자고 을이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가 여기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어 지상권자 거예요. 갑이 소유자인데 지상권자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나무 소유권을 을이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쉬운 거를 제가 여쭤본 거죠. 그죠? 할 수 있죠. 아니 권원을 가지고 심었으면 이거 누구 나무예요? 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권 공부할 때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이 더 쓰고 싶으면 갑에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뭐 청구한다 그랬어요? 매수. 이게 누구 거니까? 지상권자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이걸 여쭤보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건 뭐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와서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심은 사람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거예요? 토지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또는 뭐 지상물을 설치했다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갑이 소유자고 지상권자인데 이 동의를 얻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나무를 심은 병은 소유권을 이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예요. 할 수? 원래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돼요. 근데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부합되지 않는다는 게 256조 단서 규정이에요. 그러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나무를 심었다면 이게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라는 게 최근의 판례예요. 왜냐하면 뭐가 설정돼 있어요? 지상권이 설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는 지상권자가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아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를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을이 임차권자예요. 토지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병은 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예전 판례예요. 예전 판례. 예전 판례에서 뭐라고 했냐면 토지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판례는 임차권이 아니라 뭐야? 지상권이니까. 예전에는 이 판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지지난달에 이 판례가 나오면서 비교되는 판례가 생긴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이 아니라 뭘 설정한 경우? 지상권. 지상권과 같은 물권을 취득했다면 을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나무 심으려면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얘 동의를 받아야지 소유자 동의를 받은 거 가지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의 경우에는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얘랑 비교되세요? 예, 새로 나온 판례니까 보시고 14번부터 좀 쉬었다 보시죠.